조 의원 부장판사 누굽니까? 어제 청구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실질심사하는 판사입니다. 그래요? 내일 실질심사를 앞두고요. 오늘 판사 인생에서 가장 피말리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영장을 발부하면 특검 수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 일사천리로 이어질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기각하면 그러면 현재의 탄핵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검 수사도 주춤할 때고요. 그러고요. 따라서 이 조 부장판사가 박 대통령 탄핵에 1차 감별사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예. 참고로요. 이 삼성 합병을 지원한 혐의 받고 있는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해선 이분이요. 영장을 발부한 바 있죠. 조 의원 판사가. 네. 예, 조 의원 부장판사 오늘 지켜보고요. 박 대통령이 두 회사의 합병, 그러니까 삼성의 합병을 성사시키라고 직접 지시한 걸 특검이 확인했다. 이 기사도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네. 예, 어제 최순실 씨 5차 변론에 나온 모습도 분명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5차 변론에서 이 최순실이 50여 차례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권 개입, 국정 개입 등 이거 당연히 기억이 안 난다고요. 또 세월호 당일날은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최순실이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리는 걸까요? 내일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요. 최순실의 정신도 번쩍 들지 한번 지켜보죠. 다음 포인트 뭡니까? 피의자 김기춘과 조윤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오늘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피의자 신분 두 사람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특히 나란히 소환되는 점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질 신문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 오늘 또 나란히 구속영장이 신청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두 사람 대대적으로 이 증거 인멸했다는 정황이 잇따랐는데요. 꼬리가 잡힌 게 분명합니다. 오늘 조윤선, 김기춘 두 사람의 특검 출두 화제의 장면이 될 것 같고 그나저나 특검 수사는 점점 물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 포인트 뭔가요? 문재인 전 대표 오늘 새로운 저서를 출간을 하고 차기 정부의 구상을 밝히는 기자 간담회를 엽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설 이후에나 기존 정당의 입당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입당할 정당, 바른정당 또는 국민의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권 시계도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검 수사 빨라지고 헌재 변론, 재판 빨라지고 하니까 대선 시계 같이 빨라지는 건데 잠시 후에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 대표 만나보죠.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당이 새로운 수장을 뽑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박지원 신임 당대표. 정치구단의 노련한 정치인입니다만 지금 국민의당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서요. 과연 대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박지원식 돌파구는 뭘까? 궁금해집니다. 만나보죠.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 대표입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박지원식 돌파구는 없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없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시작부터 얻어 터지고 하니까 없죠. 아니 그 얘기부터 하시겠어요 그러면? 아니요 말씀하세요. 아니 어제 정말 이제 첫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자강론이냐 연대론이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조금 비판도 쏟아지고 그랬다면서요. 괜찮으셨어요? 그건 정치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선거 후라서 아직도 앙금이 좀 나와 있었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저 스스로도 우리 당이 어떻게 됐든 좀 살집도 맷집도 커져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인 안철수가 허허벌판에 견뎌 나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을 자강시키자. 예. 자강시켜가지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은 폐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호를 열어놓고 새로운 인사들도 받아들여서 경쟁의 채비도 갖추자 하는 것은 안철수 전 대표나 저나 당내 의견은 똑같습니다. 자, 그 얘기 잠시 후에 조금 더 제가 깊이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고 우선 이기는 당대표다 이렇게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거셨었죠? 네. 예, 누구를 이겨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 선거를 이겨야죠. 대통령 선거. 상황이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계속 국민의당 지지율 빠지고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 빠지는 것은 정치 검찰에 의거해서 리베이트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우리의 새정치 안철수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위대한 사법부 결정에 의거해서 무죄가 됐고 또 우리가 전당대회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지지율의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을 쳤다고 보세요? 아니면 바닥이 더 있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바닥을 쳤다고 봅니다. 쳤다고 보세요. 예. 우리 후보를 대통령 만들겠다 이런 공언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있으신 겁니까? 정말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바야흐로 다당제가 실시됐습니다. 예. 과거에는 양당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되기도 어렵지만은 양당제하에서는 참 그 선거 자체가 무척 진검승부를 하게 됐거든요. 예. 정책은 간 곳 없이. 그렇지만 이제 지난 4.13 총선에 의거해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으로 제3당제가 되었는데 예. 이제 새누리당이 분열되고 또 하나의 정당이 태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정의당까지 하면은 5당 6당제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은 과거의 국민들과 달리 이제 정책 대결을 하고 인물 대결을 해서 만약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결선 투표제법만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예. 야합이 아닌 정책 연합 다당제 시스템에서 연정도 가능해지는 그러한 체제가 된다고 하면은 예. 우리가 집권이 용이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계시고요. 그 외에는 뚜렷한 주자가 안 보여요. 안철수 전 대표도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주춤한 상태인데다가 그 외에 당에서 경쟁할 다른 주자들이 안 보이는데 지금 우리 천정배 대표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의 새정치 중도 노선과 천정배의 진보 개혁이 예. 경쟁하고 충돌을 하다 보면은 눈에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일 수 있을 거다. 손학규, 정운찬 이런 분들은 오시긴 오시는 거예요? 손학규, 정운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탄핵이 3월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예. 아마 2, 3월쯤에 이 정치판이 요동을 칠 겁니다. 예. 이러한 때 손학규 대표도 지금 오는 22일 날 예. 자기가 준비하는 민주개혁 무슨 모임을 세력을 하나 만드시죠. 예, 모임을 만드시죠.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의당과 국민주권개혁회의 예. 이걸 22일 날 만들게 되면은 거기하고도 어떤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예. 문을 닫아버린 정당입니다. 문을 아예 닫아버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니 어제 보면 말이죠. 우상호 원내대표가 야권이 대선 승리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함께 가야 된다. 손 내미셨고요. 문재인 전 대표도 역시 비슷한 취지 얘기했는데. 말씀은 하지만은 예. 문재인 대표를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모여라라는 얘기는 오지 말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어떤 정치권에서 예?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 민주당으로 가겠다 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로 인해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오려고들 하세요? 그런 사람 없다던데요. 우선 손학규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예?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 이런 분들도 자꾸 외곽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예. 결코 함께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박원순, 이재명 이런 분들도 이 상황 이제 대선이 전개되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민주당에서? 그분들이? 저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 왜냐하면은 문재인 독주 체제로 예. 심지어 경선 룰도 비밀리에 만들려다가 그것이 발각돼 가지고 이제 경선 룰을 함께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한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박원순 시장께서 이재명, 김부겸 예. 이런 분들과 룰 문제를 얘기하자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금이 가고 있다. 이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선 테이블 안에 한 자리에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박원순 시장이 안 나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금이 가고 있는 신호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시그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문을 닫아버려서 그러면은 그쪽은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뭐 친문, 친박 빼고 빅텐트 만들자 이 말씀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빅텐트의 의미는 다른 의미고요. 예. 저희 국민의당은 지난 4.13 총선 후에 안철수 대표와 저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 후로도 예. 안철수 대표도 그러한 얘기를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우리 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독점적 대통령 후보를 옹립하지는 하지 않겠다. 누구든지 예. 우리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예.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문호를 개방해서 그분들이 우리 당으로 들어오면은 예. 거기에서 강한 경선을 해서 예. 대통령 후보를 만들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모든 당원 당규는 재개정했지만은 대통령 후보 선정 예. 당규만은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경선 구정을 만들어가지고 깨끗한 경선을 해라. 누구든지 와라. 문호 개방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반기문 총장. 설 이후에 입당 여부 가닥 잡힐 거다. 새누리당은 아니다. 어제 그 말했거든요. 저녁에 기자들 만나서. 혹시 가능성이 있습니까? 반기문 총장이 국민의당 가요? 반기문 총장 측은 2년 반 전부터 저희를 접촉한 것은 사실이에요. 2년 반 전부터요? 네. 2년 반 전이면은 친박계가 반기문 총장하고 손잡고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얘기 나오던 그때인데 그때부터? 그 전부터예요. 그 전부터? 네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는 가지 않겠다. 우리 국민의당을 놓고 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 당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새누리당, 민주당은 안 가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국민의당이 창당되기 전이었죠. 그렇죠. 예, 새누리당으로 가지 않고 민주당으로 오겠다라고 했다가 국민의당이 창당되니까 두 당으로는 가지 않고 국민의당에서 경선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반기문 총장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그분에 관계되는 인사들이 저에게 그러한 얘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꾸준히. 예, 그리고 약 한 달 전에는 구체적으로 새누리 민주당으로는 가지 않겠다. 국민의당으로 와서 경선을 하고 싶은데 뉴 DJP 연합을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뉴 DJP 연합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철수 대표나 우리 당 내에서 누구에게나 우리 정체성을 인정하고 우리 국민의당으로 무조건 입당해서 여기에서 함께 경선을 하면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자, 한 달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 한 달 전에. 근데 이게 지금 그 측근이라는 분이 얼마나 그 믿을 수 있는 반기문 총장이 얼마나 가까운 분인가요? 제가 그분하고 반기문 총장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제가 아무튼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이분이 정치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말을 두 분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100% 믿을 만한 사람이다.이 전한 거다 이 말씀이세요. 한 달 전에 국민의당 가서 경선하고 싶다, 입당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반기문 총장 측이 해왔다. 그럼 한 달 후인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후로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서 분당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서 1년의 행보를 하는 걸 보면은 비교적 둘러서서 쌓여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구여권, 친이계, MB 정권이나 또는 박근혜 정권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기문 총장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려면은
좀 참신한 사람들하고 하는 게 좋은데 실패한 정권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또 최근 반기문 총장의 일련의 발언을 볼 때 역시 우리 국민의당이나 또는 새로운 신당의 창당보다는 박근혜 정권의 뒤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우리 그 반기문 측에서 얘기하던 내용과는 달리 상당히 우리와 멀어진 정체성의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최근에 말이죠. 반기문 총장이 꽃동네에 가서 논란도 있었고 또 AI 현장에서 가는 곳마다 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화제가 됐습니다. 논란이 됐습니다. 이것도 그럼 주변에 있는 보좌하는 분들 측근들이 좀 잘못해서 판단 잘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10년을 외국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국내 적응되는데 조금 그 사이가 있어야 될 건데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대선 행보에 돌입하니까 여러 가지 발언에도 그렇고 그러한 좀 눈살 찌푸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적응이 아직 안 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적응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은 적응 여부를 따지지 않죠. 일거수일투족을 검증하는 이때 가장 큰 그러한 에러를 범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여기까지 오늘 입장 듣고요. 이제 신임 당대표가 되셨으니까 중요한 사안 있을 때마다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오늘 행간 주제가 저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아까 제가 제목 봤거든요. 저도 흥미롭습니다. 로또 얘기라면서요. 맞습니다. 요즘 로또 광풍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로또 판매액이 3조 5,500여 원으로 역대 최고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3조를 훨씬 넘었었어요. 네. 이 서민의 호주머니는 점점 비어가는데 로또만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는 건데요. 로또 이상 열풍, 로또 광풍,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로또를 딱 한 번 사봤거든요. 고백하자면 2002년 12월에 시작된 뒤에 모든 국민이 그때 한 장씩 다 샀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제가 샀을 정도니까 그때가 최대 판매량 아닙니까? 그 고백하시지 않아도 돼요. 저도 몇 번 사봤고요. 다 아마 사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2002년 12월에 처음으로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2003년도가 첫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 3조 8천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보다 2,500억 원가량이 더 많이 팔린 게 된 건데요. 그때는 한 게임이 2,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박을 맞아도 지금보다 한 2배는 더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사행성을 주장한다 이런 비판 여론이 일어서 베팅 액수를 이 게임당 1,000원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은 가격은 절반으로 내렸는데도 2003년만큼 판매됐으니까 판매량이 거의 2배가량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볼 때. 사상 최대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한마디로 믿을 건 로또밖에 없다. 이런 심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는 좀 다른 설명을 합니다. 로또 판매점을 늘려서 그럴 뿐이다. 불황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애써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해보니까 이런 논리라면 마트 식당 늘리면 손님도 늘어나도 내수도 늘어나고 내수도 살아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로또 판매량 사상 최고치.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인형 뽑기방에 몰리는 청춘들을 보라. 얼마 전에 저희가 음향 뉴스 현장으로 다뤘었어요. 정말 요즘 뽑기방 열풍이 젊은이들 사이에 분다면서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거리에는 한 100m마다 하나씩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요. 최근 2년 동안 무려 뽑기방이 24배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좋게 보자면 이제 즐기러 간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불황형 업종입니다. 일본이 이제 장기 불황일 때 인형 뽑기방이 아주 대유행을 했거든요. 왜 불황일 때 뽑기방이 유행입니까? 요즘 청춘들은 여가 생활이 사치라고 볼 수 있죠. 취업 준비에 아르바이트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인형 뽑기는 굳이 기술이 필요 없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유일한 취미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로 혼놀하면서 탕진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놀은 혼자 놀기라는 거 알겠는데 탕
탕진잼이 뭐예요? 저렴한 가격에 사치하는 재미를 느낀다 뭐 이런 건데요. 탕진하는 재미를 느낀다. 예. 근데 그 대상이 뭐 인형 뽑기라든지 예, 그렇죠. 조그만 거 사는 거 1,000원, 2,000원 네.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젊은 층의 어떤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신분 상승, 계층 상승 사다리가 사라져 버렸고 맞아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인형 뽑기로 그걸 대체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유행이나 횡재를 바라는 거 이런 심리는 뽑기방 열풍이나 로또 판매나 마찬가지다 이런 겁니다. 거다. 예.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보험 해약하고 적금 깨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입니다. 요즘 그렇습니까? 예. 요즘 보험 해약하고 적금을 깨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나타나는 뭐 현상 중에 하나가요. 먼저 보험을 해약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펀드 붓는 걸 중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적금을 해약하는 건데요. 정말 적금은 그게 우리가 어떻게 부은 돈인데 그걸 해약할 땐 좀 피 같은 돈이잖아요. 진짜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1년 단위, 뭐 2년 단위 뭐 이런 식으로 붙잖아요. 그렇죠. 이걸 중간에 해약하는 그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맞아요. 작년에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적금 중도 해지 비율이 45.3%나 됐습니다. 45.3%가 중도 해지? 예, 거의 절반 정도가 중도 해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요.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말랐는데 살기 힘든데 로또 판매량만 뭐 헐헐 알고 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을 건 로또밖에 없다. 우리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어떻게 로또 한 번 사서 내 인생을 역전할 수 있을까? 아니, 이런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믿을 건 겁니다. 로또밖에 없다가 아니라 로또도 못 믿는데 그럼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로또도 못 믿는데 그나마 그거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로또에 열광하는 사회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인생 역전은 없다입니다. 인생 역전은 없다. 이게 좀 식상하기도 하면서도 슬프네요. 그래도,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슬픈데요. 예. 로또 하면 인생 역전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로 보면은 814만 분의 1입니다. 그래요. 벼락을 연속해서 2번 빠박 맞을 확률인데요. 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거의 대통령 될 확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 될 확률하고 로또 1등할 확률이 같아요? 그렇죠. 한 4,500만, 5천만 분의 1 정도 수준하고 야. 814만 분의 1하고 뭐 별 차이 없는데요. 그러네요. 이 확률을 기대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정치를 바꾸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우리가 희망의 사다리 놓아줄 수 있는 정치인 좀 뽑고 공정사회, 일한 만큼 보답받는 사회 이런 거 좀 만드는 방법. 이 가장 좋은 방법은 투표 잘하는 것. 예. 올바른 정치인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또 얘기하다가도 기승전 대선으로 오네요. 지금 기승전 대선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공여, 횡령, 위증 혐의가 적용된 건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뇌물죄가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그냥 단순 뇌물죄, 심플한 뇌물죄란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요. 삼성이 건넨 뇌물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갔다고 해석을 한 거죠. 즉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은 한 주머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물론 법원이 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일각에서는 아니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인데 삼성 총수를 구속하느냐 이건 과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런 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합니다. 이분의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정리해 보시죠. 재벌닷컴 정성섭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3자 뇌물죄냐 그냥 뇌물죄냐 특검이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결국은 그냥 뇌물죄로 적시를 해버렸어요? 네. 일반 뇌물죄라고 우리가 법률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것은 이제 제3자 뇌물죄라는 얘기는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뇌물이 주어졌다 뭐 이런 얘기고 그렇죠. 일반 뇌물죄는 직접적으로 어떤 그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뇌물이 주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특검에서는 삼성이 지원한 그 최순실 씨에게 지원한 돈이 직접적으로 박 대통령의 이익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유라한테 말 사준 돈이나 최순실 회사에 준 돈이나 이게 다 최순실한테 준 거지만 동시에 박 대통령한테 준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죠. 그 이득을 취하는 당사자는 박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는 본 거죠. 그럼 결국은 그걸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특검은 두 사람이 한 주머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걸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어저께 그 특검에서는 이제 이익 공유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 예. 사실상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이 같은 재산을 형성하고 있다. 또 그 이익이 서로 나누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한 액수 자그마치 430억 원이다. 총액이 430억. 네네. 어떻게 해서 430억이 되는 겁니까? 그 어저께 발표 내용을 보면 이제 뇌물 공여라는 얘기와 함께 예. 특가법상 횡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회사의 돈을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빼돌렸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 이제 뇌물 공여액이 430억 원이다. 이런 얘기는 예. 실제로 그 회사 돈을 빼가지고 박 대통령에게 이익을 줬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렇죠. 그 430억 원의 구성 내역을 보면 이제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한 204억 원 정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일단 뇌물이다라고 본 거고. 그거를 이제 뇌물로 본 거고. 예. 그다음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이제 220억 원. 실제로 지원된 돈은 아직까지는 한 80억 원 됩니다만은 예. 계약한 돈이 220억 원이에요. 그렇죠. 그거하고 이제 장시호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조카인데, 예.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동계 영재 스포츠 재단, 예. 요 센터, 요것에 지원한 16억 원. 요걸 모두 합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430억 원이다. 예. 이렇게 이제 뇌물 공여액을 특정을 했죠. 그래요. 근데 대통령하고 독대 후에 돈 푼 기업들이 여기뿐이 아니잖아요. 삼성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삼성을 이렇게 제일 먼저 조준한 이유는 뭡니까? 특검에서는 이제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최순실 씨와 직접 거래가 있었던 삼성을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삼성 간의 삼각고리를 입증하는데 총력전을 편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번에 뇌물죄 문제로 네. 사실상 영장 청구를 함으로써 예. 이 고리가 완성됐다. 뭐 처음부터 이제 삼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다른 그룹, 특히 그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예. 다른 그룹의 수사가 뭐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조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죠. 사실은 그러네요. 또 삼성 합병, 그러니까 뇌물죄라는 게 성립하려면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삼성은 대가 부분에 있어서 눈에 드러나는 게 삼성 합병이라는 게 그 시기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다른 기업보다 그 뇌물죄 부분, 대가성 잡기에 쉬운 어떤 고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는데 사실은 어떤 특정 재벌과 예. 최순실 씨, 그러니까 박 대통령과 이익 공유 관계에 있는 최순실 씨에게 직접적으로 누가 거래를 했느냐 하는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었는데 예. 삼성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라 씨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거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작용했을 거고. 예, 집중 타격을 받은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SK, 롯데, CJ 이런 기업으로도 저 특검의 칼날이 가는 건가요?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뭐 구속이 이루어지고 이럴 거라고 보세요? 네, 삼성 부분이 이제 일단락됐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SK, 롯데, CJ인 직접적 거래의 의혹을 낳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박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것으로 알려진 9개 그룹이 있어요. 예. 요 그 그룹들도 아마 대상이 될 거라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구속영장이 청구만 된 거지 끝난 건 아니에요. 네네.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우리 모르고요. 또 뭐 받아들여진다 해서 재판으로 가게 돼도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특검하고 삼성 측하고는 앞으로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일 텐데 핵심은 네. 삼성이 피의자냐 피해자냐 이게 되겠죠? 네. 그 삼성 측에서는 지금 뭐 강압에 의한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1대1로 불러서 아니 나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좀 기부를 해야겠소. 혹은 뭐 이 회사 제품이 좋다는데 한번 납품 받아보면 어떻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거부할 대기업 총수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 거부했다가 세무조사 들어오고 회사가 뭐 속된 말로 탈탈 털리는 거 과거에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닌데 네네. 어쩔 수 없었다. 결국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삼성의 주장도 맞고 재벌들의 주장도 맞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권력이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을 가진 재벌들도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예. 재벌 개혁이라든가 정경유착이라는 문제가 등장했던 게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죠. 10여 차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마다 사실은 유야무야해서 넘어가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기업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고 경제 했었는데, 그럼 그것이 그때 당시에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오늘날 같은 이런 그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까지는 오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이런 그 해결을 사실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세우고 법과 질서를 제대로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지. 이것이 뭐 당장의 어떤 위기다 어려움이다 이런 것은 좀 조금 좀 소극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위론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고 그건 그거고 현실적으로 좀 경제에 타격이 있긴 있겠습니까?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 인사, 재무 지금 연초잖아요. 그렇죠. 리더십의 경영 공백에 따른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거죠. 현실적인 차질은 불가피하다. 그렇죠. 우리 경제 전반에도 이미지 추락 등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가 많을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경영 공백으로 삼성이 굉장히 위기에 몰렸다. 한국 경제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된다. 이런 논조로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외국 언론들은. 그런데 그건 불가피해요.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문제들을 우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수용할 건 수용하고 이해할 건 이해해야죠.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애국적인 차원의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원인 제공자가 재벌이고 또 정치 권력이니까 이런 문제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섭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벌닷컴이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에게는 총 6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최순실은 그중 5번째 아내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죠. 그런데 최순실 씨의 이복 오빠 최재석 씨가 지난주 특검에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최태민 씨 사망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란 그런 요구를 하러 간 거죠. 최재석 씨는 최순실 자매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독살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최재석 씨 만나보죠. 최순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최태민 씨의 자식이 총 몇 명이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아들 셋에 딸 넷입니다. 나머지는 그때 호적에 이렇게 저렇게 올려준 사람들이고요. 그 최순실 씨하고는 한 집에 살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근데 어려서는 같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네, 결혼할 때까지. 군대 갔다 와서 결혼을 바로 했거든요, 제가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세요, 두 분이? 2살 차이 나요. 순둥이하고도 2살. 제가 중간이에요. 그럼 꽤 가깝게 지내셨겠어요, 어렸을 적에. 그럼요. 그러면 제가 호위무사였죠, 그 사람. 호위무사 역할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때 그 당시 이제 어머니는 임선희 씨, 최순실 씨의 친모? 예. 그쪽으로 제가 호적이 이제 올라갔죠. 그렇게 된 거죠. 예. 어떤 동생이었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애가 좀 영특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요? 아니, 공부를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아니고. 공부 잘하는 건 전혀 아닌데? 우리 집안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내놓고는. 그럼 공부 쪽은 아닌데 영특하다는 건 어느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갔다는 겁니까? 잔머리라든가 이런 거. 잔머리. 지어내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상상력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임기응변이 능했군요, 그러니까. 능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랬던 이복 동생이 지금 온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 국정농단의 장본인이 됐다는 사실 보면서는 어떠세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오빠하고 동생 사이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마음이 좀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제가 어떻게 저렇게 괴물이 됐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 아버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시고 그때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재산이 이제 그쪽으로 다 이렇게 넘어가서 그렇게 됐다면 오늘날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죠. 그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 조금 이따 하고 일단 갑자기 궁금한데 아버지 최태민 씨가 김기춘 실장을 알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모르겠는데 한 84년도인가 그때 제가 본 적이 있죠. 아버지 사무실에서. 아버지 사무실에서 김기춘 실장을. 최순실 씨는 몰랐을까요? 서로 몰랐을까요? 최순실, 김기춘은? 나도 아는데 어떻게 몰라요, 지가?
근데 나는 뭐 거기에 관여한 사람도 아닌데 거기 그 봉사단에 예. 근호화봉사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예. 거기서 나는 사무실에 됐으니까 그분이 뭐 난 못 봤다, 난 넌 모른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본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 우병우 수석의 장모가 그 최태민 씨의 구국봉사단 단원이었다는 박영선 의원의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단장들 그분들이 확인해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확인해 줬으니까 그건 확실한 거 아닌가요? 확실한 거군요. 우수석 장모와 최순실 씨는 일단 모르는 사이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건 모르는 사이가 있을 수가. 지금 자기는 학생회장이었고 그분은 단장이었는데 모르고 있네요. 근데 우수석은 청문회에서 우리 장모하고 최순실은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딱 잡아댔거든요. 서로 몰라야 서로 주고받고 도와주고 그러지 않을까요? 나중이라도. 그렇군요. 예. 여하튼 장남 최재석 씨는 특검에 가서 참고인 조사 받고 오셨죠. 네. 예. 근데 지난주 10일에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또 가셨어요. 서류 봉투를 들고. 예. 아버지 사망을 재조사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타살 당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확신이라고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되죠. 그 아들 입장에서는 확신인 거죠. 아버님이 나하고 사우나를 한번 갔었는데, 아버님이, 이거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재산을 좀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만두고 그분한테 재산 돌려줘야 되겠다. 네, 근데 뭐 재단 같은 걸 만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내가 중국에 90년대에 들어갔거든요. 예. 1990년도. 그러다 거기 이제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예.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나와서 아버지한테 내 사업 자금 되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근거를 열어 보이시면서 이게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널 줄 수는 없다. 지금은. 이거 다 끝나고 나거나 이럴 때 한다. 예.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좀 아버지가 준비를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러면 이제 VIP를 만들기 위해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때 일단 금고에는 돈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90년대? 나중에 예. 아버지가 누런 봉투 2개를 주셨어요. 예. 근데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런 건데 이거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동산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나와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건물들을 다 가격대로 쭉 조사했어요. 예. 그런데 대략 한 1,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현금은 그럼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그거보다 많다고 했으니까 한 2,000억 정도 된다고 보고 한 3,000억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당시 돈으로 2,000억에서 3,000억. 네, 90년대.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VIP를 만들려고 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갖다 VIP를 만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글쎄 나는 그 분의 성함을 입에 담고 싶지 않으니까 그분이라고 하죠, 뭐. 그러시죠, 예. 예, 그분 하는 데에 이게 한 1조가량 선거 자금,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한 1조가량 든대요. 1조를 모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예, 1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중이니까. 예. 이거 너한테는 지금 이거 내 돈, 내가 쓰려고 모은 돈도 아니니까 너한테 이렇게 재산 형식으로 나눠줄 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죠. 이거 순실이 다 이렇게 건물 해놨잖아요. 그거는 차명계좌 차원으로 해놓은 거다. 순실이 이름으로 된 거, 순득이 이름으로 된 건 그건 차명계좌 차원으로 해놓은 거다. 건물은.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임시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띄워보시면 아시지만. 임시가 뭡니까? 임선이. 엄마. 최순실 씨 엄마. 엄마의 친척들. 이런 쪽으로 그 친척의 또 친척들 막 이렇게 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름으로 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목록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왜 최태민 씨는 그렇게 박근혜 씨를 왜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아버지 말씀은 전두환 씨한테 군부한테 전두환 씨한테 개인한테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자관 그 사람들은 수모를 좀 당했나 봐요. 삼천교육 때도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근데 삼척교육대 가서 다른 사람들 범죄자처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예. 그리고 감금당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배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거기서 수모를 상당히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박근혜라는 사람에게 투자해서 대통령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그분한테 돌려줘야겠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94년도인가 93년도에 93년도죠. 김영삼 대통령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문민정부 실명제 뭐 이런 거. 그렇죠. 금융실명제.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전에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세무조사를 또 한번 당하셨어요, 아버지가. 아하. 조사를 받아서 그 근영 씨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정을 나가지고 이제 뭐 실명제도 되고 돈을 불리고 이러는 데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줘야겠다 그분한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돌려줘야겠다라는 말을 아들한테 했는데 그 직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1년 정도 됐죠. 10월달이니까 5월달 들어가서 1년은 안 됐네요. 그래 이제 그 아버님이 뭐 무슨 생각이 그러셨는지 난 지금 모르겠는데 싸우는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아버님이 나를 이렇게 이제 부르더니 이거 가지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날 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게 어떤 거? 네. 부동산 서류를. 네. 그러니까 그거를 줬는데 내가 받아가지고 나는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른 데다 갖다 보관해놓고 나는 중국에 갔죠. 중국에 가서 예. 이제 아버지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했어요. 예.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뭐 어떤 때는 이렇게 3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4월 초중 정도부터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4번, 5번 해도 안 되고 한 달에.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어떤 때는 매일 했어요. 2번, 3번도 하고 막. 예. 그러다 안 됐다 싶어서 이제 임선이 전화를 했죠. 집으로. 그랬더니 뭐 어디 가셨다, 뭐 출타하셨다, 뭐 장관 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아버지 밑에 있었던 그 봉사단 단장들, 저하고 친하던 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어떤 단장 한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안 보이신다고. 그게 언제쯤이요? 안 보이신다고. 몇 달째 안 보이신대요. 몇 달째 안 보이신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계모한테 전화를 했죠. 마지막으로. 임선희 씨한테. 그래서 좀 이렇게 심한 요소리를 했어요. 똑바로 말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너가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러더라고요. 경상도 말로. 돌아가셨다 그제서야? 네. 그럼 언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근데 그런 얘기 뭐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끊었어요. 예. 뭐 하루를 노래 지고 막 이게 뭐 뿅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탐문수사 형식으로 쭉 혹시라도 살아계신가 싶어서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박정희 지금 근해 대통령 집에도 갔어요, 제가. 그러셨어요. 네, 가가지고 22일 가가지고 못 만났어요, 그분을. 박근혜 대통령을. 근데 경비실에 그 경비가 있더라고요. 경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찾고 있다고. 우리도 찾고 있다고? 네. 박근혜 대통령 집에 경비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집에 갔죠. 그래서 가자마자 아버지 어디 계시냐니까 용인에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용인의 산소에 계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강제로 뭐 내일 가자 뭐 좀 그런데 실도 하지만 가자고 택시를 타고 거기서 용인에 갔더니 아버지가 산소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진실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 형 작은 집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순천이 순득이를 만났어요. 제가 그 역삼동 커피숍에서. 예. 그 나는 이거 너희들 이 죽음에 대해서 나는 이거 인정 못하겠다 이거.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제사가 그러고 막 달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병원도 갔다 왔거든요. 그 담당 의사를 만나고 왔어요. 담당 의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 아버지의 담당 의사.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주치의도 모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집에 갔잖아요. 예. 그 집에 첫 번에 딱 갔을 때 순득이하고 장석칠이가 왔더라고요. 장석칠이 누굽니까? 그 순득이 남편이요. 예. 그놈이 오더니 나한테 막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달 동안 우리 아버지를 간호를 했다는 운동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나 이미 병원 갔다 와서 아는데. 예. 일주일 정도밖에 입원한 거 하나씩 안 하셨다는 건 아는데. 얘가 막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어허. 그러니까 나는 이건 그때 이제 딱 오잖아요. 그게. 느낌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닌가 다를까 밤에. 예. 한 30명 정도 되는 그 깡패들이죠. 그 조직 폭력 같은 것들이 이 사시미 칼이라는 거 알죠? 사시미 칼, 영화에서나 보던 그 사시미 칼 들고 왔어요? 네, 그런 걸 들고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네? 그래서 우당탕 난리가 나고 112 신고하고 예. 아랫집에서 창문 열고 막 이렇게 집이 그때 주택가였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깡패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합의서를 썼어요. 그날 저녁에 정윤회하고 순실이가 왔더라고요. 그 다음날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정리네가 그러더래요. 죽을래 살래. 니네 하루 이틀은 하는데 그거 하냐. 그리고 순실이 또 만났어요 내가. 만났더니 김 실장 지금 말하면 그 김 실장 있잖아요. 김기춘 실장. 내가 이 주먹으로 안 되면 권력으로 해서 널 보내버리겠다. 정신병원 같은데 넣어놔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최순실이 지금 최재석 오빠한테 네. 여기 합의서에 도장 안 찍으면 사인 안 하면 김기춘 실장 시켜가지고 내가 정신병원에 넣어버리겠다 당신을. 네. 죽을래 살래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김기춘 실장은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 얼굴도 모른다는데 이미 지금 한참 전 90년대부터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와 사무실에서 봤고 걔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그 양반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 양반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양반이 김기춘이라는 건 몰라고 있었죠. 그렇군요. 근데 걔가 김기춘이라 그러더라고요. 최순실 씨 입에서 김기춘 실장 이름이 그 당시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90년대에도. 도대체 그 합의서에 사인하라는 합의서는 무슨 합의서입니까? 우리들 없이 장례 치는 거에 대해서 발설하면 죽인다. 그 다음에 앞으로 아버지 재산이 나오면 너는 너희들은 노타치다. 그 대신에 이만큼 너희들 줄게. 그래갖고 그 3명이잖아요. 우리가 누나 우리 아들 둘에 딸 하나. 임선희 씨 자식이 아닌 사람이 셋인 거죠. 네, 3명이에요. 3명. 예. 3명. 그 사람들한테 이제 1억 5천씩 주기로 이렇게 하고 지네 마음대로 써가지고 왔더라고. 1억 5천씩 준다고. 여기다 사인해라. 도장 다 찍었어요. 안 찍으면 죽는데 뭐 안 죽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 껌값도 안 되는 그 사탕값 받고 그냥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허허. 뭔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구나. 뒤에 뭐 어마어마한 백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느껴졌죠.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원래 아버지의 권력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내가 잔잔한 사고 많이 치고 큰 사고도 쳤는데 아버지가 아무 탈 없이 다 정리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그 권력이 고스란히 최순실한테 갔을 거라고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깡패를 보내고 경찰이 한 명도 안 오는 거 보면 그건 난리가 나고 우장창하고 우리가 112 신고 다 하고 막 난리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했는데 예. 깜짝도 안 하는 거 보면 우리는 느낄 수 있었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지금 이제 그게 말씀해드린 그 의혹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된 거는 이번에 이제 탐문 수사를 계속 쭉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어느 호텔의 사장이 그 장례식에 갔었대요, 자기가. 그런데 장사 치는 사람은 동네 깡패들이 와서 했고, 그러니까 정식적인 장례 절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안매장 한 거죠. 그렇군요. 포크레인으로 파고 그냥 이렇게 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그 사장 한 말씀은 5월 1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4월 18일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날짜도 다르다. 네, 내가 말한 날짜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네요. 네, 나하고 연락 안 된 그 날짜하고 그때쯤에 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건 완전히 이제 확실해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순실이가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교도소 진술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죽였거나 아니면 죽음을 방관했거나, 나는 자관 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여기까지만 들어도. 얼마나 이 최태민 씨의 죽음이 석연치 않은 건지 알겠고 그래서 특검에 재수사를 지금 요청하게 되셨다는 그 상황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최 선생님. 지금 최순실 자매의 재산이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그 신문에 10조 정도 될 거라고는 아는데요. 이 정도 될 수도 있고 10조는 내가 믿고 있어요. 걔네들이 탁월한 재테크 능력이 있거든요. 재테크 능력.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물려준 그 3천억 가지고선 불려서 10조까지 만들었을 거다. 믿는다. 네,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 이상도. 걔네들이 사채업을 했거든요. 최순득 같은 경우는. 최순득 씨와 그 남편이 사채업을 강남에서. 네, 아주 유명해요. 거기다 권력까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님이 그 짧은 시간에 한 2, 3천억, 3, 4천억을 모았는데. 예. 걔네들 그거 그렇게 못 모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진 최 씨 자매가 왜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같은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아버지가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아버지 수첩이 있었어요. 무슨 수첩? 재단 만드는 방법, 재단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게 다 그 수첩에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법망을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나름대로 아버님이 그걸 꿰타고 계셨어요. 노하우가 적힌 수첩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누런 비닐로 된 수첩인데 그거는 진짜 우리 집안 식구만 봤지 다른 사람 본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거 가지고 계세요? 그 누런 수첩? 그거는 순실이가 가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순실이가. 최재석 씨는 직접 보셨어요? 그 누런 수첩을? 봤죠. 거기에 아버님이
그분을 이제 신격화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내용, 그다음에 뭐 재단하고 그러는 거, 뭐 돈이 거기 채권을 30몇 프로에 사서 뭐 매년 5년 10년 지나면 뭐 그게 108%인가 뭐 105%인가로 늘어나 있고. 뭐 그런 내용이 쭉 적혀 있었어요, 그런 게. 그런 재산 관리의 비법이 담긴 누런 수첩. 그게 고스란히 최순실에게 갔을 것이고. 걔는 그것 가지고 임선희하고 같이 그걸 보면서 예. 정리를 했겠죠. 예. 거기에 뭐 해외 계좌로 돈 관리하고 이런 것도 적혀 있었습니까? 정기 있었죠. 재단으로 해서 그다음에 기업. 예. 그러니까 대기업들하고 해서. 예. 대기업은 돈 내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기껏 갖고 가봐야 10,000불이에요. 예. 그 당시는 아마 5,000불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뭐 10,000불이라도 100번 갔다 와야 100만 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은 뭐 1,000,000불도 보내고 2,000,000불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해외로 빼돌려서 비자금 관리해야 된다는 노하우가 적힌 누런 수첩. 그것이 최순실 손에 갔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런 수첩 그거 검찰이 어떻게 압수수색에서 뭐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니까 지금 아무 얘기가 없고. 그 안에 들었을지 않을까 봐요. 걔네들은 다 안가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우리 아버지 때도 안가가 있었거든요. 안가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들끼리는 뭐 지금 서로 모른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서로 음으로 양으로 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들 돈 필요하잖아요. 예. 채권 같은 거 많이 갖고서 입찰 같은 거 들어갈 때 몇백억씩 갖다 내려면 채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늘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버지는 거기 보면 깨알같이 적혀 있어요. 아직. 깨알같이 누런 수첩 안에. 네. 그래요. 끝으로 지금 특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특검에다가 좀 당부하고 싶은 점, 이 점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뭐 이런 거 뭐가 있어요? 뭐 아버지 재산 이런 거는 두 번째고 지금 의문사가 많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 의문사의 단초가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누구는 못 죽이겠어요. 그 보통 인간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그 타살권에 대해서 좀 밝혀주셔야 되고. 애들 재산 전부 환수당해서 국가에 다시 그 국민들에게 돌아가면 제가 좀 여태까지는 지금 뭐 그냥 이게 숨어 살고 뭐 이런 식으로 단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 손가락질 당하고 살고 있는데 좀 이게 그 선글라스도 좀 벗고 계속 선글라스 끼고 다니시죠? 그럼 지금 막 미행도 막 해요. 누가 미행을 지금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기둥들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들을 이번에 차단시키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죠, 저는. 딱 개돼지로 사는 거죠, 뭐. 신변의 위협을 지금 느끼신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제 나도 죽을 수 있어요. 뭐 내가 어디가 있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여기 딱 와보시면 우리 뭐 인터뷰를 했지만 여기 요 주변에 카메라가 13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2중 3중 돼 있어요. 어떤 걸 끊고 들어와도 나 죽으면 기록에 남게. 이렇게 비밀로 돼서 용산시장 가갖고 007 첩보하듯이 이렇게 뭐 3자 죽으는 네트워크를 쳐놨어요. 이렇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행을 느낀 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행 당했다니까요. 여기가 길이 반듯반듯한 길이 별로 없어요. 꾸불꾸불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꾸불꾸불 이상하다 해서 꾸불꾸불 했는데 그걸 다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여기 골프장 앞에 급회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길 확 뉴턴을 했는데 거기도 확 뉴턴해서 따라오더라고요. 틀림없는 거죠. 뭐. 그렇군요. 그래서 겁이 엄청나고 그냥 그날 집에 못 들어오고 여관에 잤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워낙 좀 세월 당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이런 말씀이세요. 진짜 뭐 누구보다도 이번 국정농단 사건이 뿌리까지 뽑히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증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태민 씨의 아들입니다. 최재석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슬퍼도 이렇게 슬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른다라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 특검 조사 성실히 받겠습니다라고 말을 이렇게 뻔히 했네요. 했죠. 해놓고 지금 왜 수사 안 받는 거, 조사 안 받는 겁니까? 국민을 무섭지 않게 무섭게 안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무섭게 안 보기 때문에. 우습게 보기 때문에.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이 많은 거짓말 퍼레이드 중에 권영철 선임 기자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들은 눈 감은 자들의 청와대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김기춘, 우병우 두 사람이 소년 등과한 천재로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권력에는 정말
눈치가 엄청 빠른 사람들인데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 야, 국민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지금요. 최재석 씨 인터뷰 들으셨잖아요. 네. 최태민 아들 그러니까 최순실의 이복 오빠 인터뷰 들으셨잖아요. 90년대에 이미 최순실은 김기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신 여기다 저 재산 포기각서 여기다 사인 안 하면 김기춘이 당신 정신병원에 보내버릴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렇게 붙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네. 예, 0930님 외에 많은 분들이 씁쓸하다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오늘 와이뉴스에서도 최순실 씨 얘기해야 되죠. 예, 최순실 씨가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돌려막기를 하면서 검찰 수사, 재판 외에는 국정조사 청문회도 안 나왔죠. 특검에도 안 나오죠. 헌재에도 온갖 이유를 들이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다가 이제 드디어 헌재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도 몰랐다, 아니다, 모르쇠로 일관했죠.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최순실 씨는 왜 한 가지만 시인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왜 시인했을까?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최순실 씨가 인정한 의미 있는 한 가지는 정호성 비서관과 이메일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이메일 아이디와 비번을 공유했느냐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보면 된다 뭐 이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메일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청와대의 그 비밀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물론 정호성 비서관이 메일을 올리면은 자동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냐는 물으면은 바로 답변하지 않고 다른 것은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연설문의 감성적인 표현이나 그런 것만 봤다. 고위공무원 인사자료가 포함된 추궁에는 본 적이 없다. 그건 본 적 없다. 그냥 연설문 봤는데 그중에서도 감성적인 표현 난 이런 것만 봤다. 근데 여기 감성적이라고 따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감성적입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없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로 버텼는데 결국은 그 말 속에 이미 허점이 보이는 거죠. 자, 다른 건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가, 전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는 했지만은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쇠나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은 이미 공개됐으니까 인정을 하죠. 그런데 구체적인 방문 횟수나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기피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비켜갑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이제 법률 대리인들이 청와대에 출입한 적 있냐 물으니까 출입한 적 있다. 어느 정도 자주 출입했느냐?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건 또 기억이 안 난대요. 그리고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일이 뭐냐 물으니까 사생활이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다. 도대체 사생활이라는 단어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대통령이 공인이 아니고 사인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주말과 평일에도 청와대 갔다 그러면서 최근에 언제 갔냐니까 기억나지 않는다. 누구 차로 갔냐? 잘 기억 안 난다. 그것도 안 난대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난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이다. 그렇죠. 저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연설문 고치고 그렇게 많은 것들에 장난을 친 겁니까? 근데 헌재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본 사람들이 국정농단을 한 사람다운 포스가 보인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을 상당히 자기 일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부인하고 이제 오히려 대리인들을 추궁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아까 최재석 씨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잔머리가 잘 돌아갔다. 영특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고 잔머리가 잘 돌아갔다. 오빠의 말입니다. 자, 최순실 씨 헌재에 출석하고 재판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 하여튼 보이고 있습니다. 전략이 바뀐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건 그동안에는 버티기로 일관해 왔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에도 아까 말씀드린 계속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헌재가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내자 마지못해 출석을 한 거거든요. 본인이 가고 싶어 나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최 씨의 전략을 전 첫 번째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일단 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어해야겠다라고 지금 바꿨어요, 전략을. 그 첫 번째는 난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야겠다. 그렇죠. 국회 소추위원 쪽에서 추궁을 하니까 내가 어떤 이권을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목소리를 높였죠. 그리고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 물어봐달라. 질문 좀 똑바로 해라 오히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물어봐도 검찰 신문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도신문에 대답을 안 하겠다. 유도신문 하지 말아라는 말까지. 버티고요.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는 형사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버텼잖아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국정농단을 하지도 않았고 이권도 챙기지 않았다. 이게 일관된 주장인 겁니다. 최순실 씨는.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전략이 바뀐 두 번째 이유? 박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 낸 그 답변서에서 최 씨의 사익 추구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랬어요. 그 얘기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최순실 씨는 잘못이 있다. 근데 나는 그걸 몰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 씨는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합니다. 왜냐? 자신의 범죄 혐의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관계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네요. 예,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재단에 개입한 걸 인정할 경우에 자신의 뇌물죄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걸 겁니다. 아하. 그리고 또 최 씨는 최순실이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고 정윤회가 2위, 박 대통령이 3위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박 대통령이 자신이 없으면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거냐는 질문에는 말도 안 된다. 박 대통령은 국정 철학을 분명히 갖고 계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예.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의 초점을 흔들리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뭔가 판을 흔들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최 씨가 일단은 검찰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면서 자신의 진술 자체를 부인하고 있죠. 검찰에서 내가 한 얘기는 강압 수사에 못 이겨서 한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강압 수사를 받아서 특검에 못 나갈 지경이다. 이렇게 엄살까지 떨었죠. 예. 또 태블릿 PC와 외장 하드디스크에 사실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여전히. 오히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또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영태와 차은택한테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아하. 고영태의 진술은 신빙성도 없고 계획적으로 모든 일을 꾸몄다고 생각한다. 완전히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그 박범계 의원이 국회 소추위원단이니까 현장에서 보고 왔는데 최순실 씨가 핵심 증거를 부인하면서 물타기 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의 어제 태도 네 번째 보이는 건 뭡니까? 박 대통령과 맞춤형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박 대통령이 그 태블릿 PC가 보도된 다음 날 10월 25일 첫 번째 대국민 사과에서 최순실 씨에게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죠. 인정했죠.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얘기예요. 이 얘기가 있는데 최순실 씨가 어제 나와서 한 얘기는 다른 것은 본 것이 없고 연설문의 감성적인 표현이나 그런 부분만 봤다. 대통령이 일부 도움을 받았다는 거 맥을 같이 하죠. 또 청와대가 검찰의 공소장을 사상 누각이라고 전면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자신의 피의자 진술 조서 요거까지도 부인하는 맞춤형 전략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최 씨는 스스로 충신으로 남고자 했다고도 말을 했죠. 주변에서 챙겨주실 분들이 없었고 본인이 필요한 개인적인 것을 해드릴 분이 없었다. 저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했는데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잘못이 없는데 무리를 해서 죄송하기는 왜 또 죄송할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최순실 씨 지금 전면 부인으로 방향 확실히 바꿨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검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고요. 그렇죠. 또 안종범 전 수석도 박 대통령이 대기업 상대로 거액 모금하고 저 대가로 수건 과제들 해결해 준 거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걸 인정해 버렸어요. 안 수석이. 안 수석이 어제 이제 최순실 씨 뒤에 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개입 사실을 조목조목 인정했습니다. 그게 뭐 삼성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대부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최순실 씨는 자기의 범죄하고 공범이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이고, 그렇죠. 안 수석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의 이재용 영장 청구는 의미가 있는 게 박 대통령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거죠. 뇌물 공유니까 뇌물을 준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걸로 특검에 대해서 칭찬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참 이규철 특검보가 어제 그랬잖아요. 이재용 부회장한테 영장 청구를 하는 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우린 판단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귀에 확 꽂히더군요. 정의, 예, 정의란 말이 와닿죠. 정의. 예,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